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통합 재정인데요. 일단은 IMF GFSM 1986 체크해 주시고, GFS는 한 번만 불러드리면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입니다. 그냥 GFS라 하기도 하고 GFSM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그냥 명함들이 들어가 있는 거. 자, 비금융 공공 부분만 포함. 자, 옆에 비금융 공공 부분 포함 쓰시고, 비금융 공공 부분은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있어, 그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에 포함하는 것은 비금융 공공 부분이, 알았죠? 비금융 공공 부분은 정부가 있는데, 정부는 당연히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 정부는 2005년부터 포함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넘어가시고, 비금융 공기업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업 특별회계, 그죠? 양곡 써보세요. 양곡 우리가 5개 했죠. 양곡, 조달, 우편사, 우체국예금 등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금융공공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금융공공부분의 대표적인 금융기금하고 금융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은 포함 안 돼요. 그죠? 이 세 가지 단순하게 외웁시다. 그냥 더 얇게 외우면 되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는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비금융 공공부분인데, 비금융 공공부분은 정부하고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되고, 금융 공공부분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금융 공공부분의 얘가 뭐라고요? 금융 공기업하고 금융 기금입니다. 그죠? 금융 공기업이 여러분 잘 아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은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공공기관은 왜 공공기관은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한전은 왜 포함이 안 될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 조직이 아니잖아, 한전은. 그죠? 공공기관은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포함이면 분류는 됐습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와 국민 경제적 효과를 보는데, 자, 다른 건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됐습니다. 보존재원 체크해 주시고, 보존재원. 상환성 세입세출을 별도 표시 밑줄.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한다? 상환성의 반대가 비상환성 세입세출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다시 요것만 해봅시다. 다시 상환성 세입세출과 비상환성 세입세출을 분류한다는 거 알았죠? 그 대신에 상환성 세입세출은 별도로 표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의 판단 지표가 되고, 자, 중요합니다. 보존재원이 증가하면 갚아줘야 될 돈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재정 흑자예요, 적자예요?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 위에 그림은 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갑시다. 어디까지 포함된다고요? 비금융 공공부분.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융공공부분은 금융기금하고 금융공기업은 포함 안 되고 공공기관은 포함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상환성과 비상환성으로 분류한다. 그죠? 그 대신에 상환성 세입세출은 보존재원으로 별도로 표시합니다. 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2001년은 1986은 D1이고 2001년 버전은 D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걸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60페이지. 그래서 이제 재정 규모에 관한 다양한 지표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상환성, 비상환성 밑줄. B는 필요 없어요. C. 상환성 세입과 세출을 무슨 재원으로? 보존 재원으로 별도 표시해서 건전성 판단이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가 통합재정 또는 통합재정 수지인데, 그 밑에 별표. 이게 맨날 나오죠. 그죠? 통합재정 수지에서 채무 상환을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리재정수지. 그래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면
무슨 재정수지가 된다? 관리 재정수지가 됩니다. 자, 사회보장성비금은 됐죠. 연고, 사학, 산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학이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잖아요. 그죠? 연고전 하다가 고연전 하다가 산재 입었다. 연고, 사학,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관리 가능한 재정수지. 자, 적립기 별표. 포함시 수지 왜곡입니다. 같은 말이 미래 잠재 위험을 제거한다.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적립기이기 때문에 포함시켰을 때 심각한 수지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연세대 대학모의사 문제 맨날 나오죠. 아마 하현석 교수님이 맨날 내는 것 같은데, 아니 대놓고 이거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학모의사 단골 빈출 문제가 두 개죠. 프로그램 예산 구조하고 바로 관리 재정 수지. 그래서 요 밑에 거만 기억합시다. 통합 재정 수지 2019년에는 31조 흑자였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10조 적자라는 거죠. 2020년에는 70조 적자였는데 110조 적자. 이해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지출 규모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밑에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가 있는데 2021년 끝까지도 있으니까 숫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2021년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정부 예측은 2023년 통합 재정 수지는 13조 적자가 예상되지만 관리 재정 수지는 58조 적자가 예상됩니다.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항상 차이가 나죠. 그죠? 그만큼 매년 40조에서 50조가 계속 적립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로 예상되고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PSDSA. 자, D1은 됐죠. 거기서 이제 됐습니다. 그죠? 됐죠? 중앙 지방 밑줄, 확정된 밑줄. 확정되니까 옆에 현금주의 연결해 주시고, 현금주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확정된 것만 말하잖아요. 그죠? 확정된 현금주의. 국가재정법에서 사용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활용됩니다. D2는 일반 정부 채무로 하는데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그죠? 바로 공공기관,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거고, 우발적 채무까지 포함하니까 발생주의입니다. 다시 무슨 주의? 발생주의.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된다. D3는 거기에다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시키는 거죠. 바로 기업 특별회계를 포함시키는 거죠. 그죠? 공공부문의 부채를 보고 본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D2, D3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라 그러죠. 그죠? 지금 현재 7개 나라들이 한다 그랬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제 이거 글로 써야 되면 그죠? 여기 밑에 있죠? 포함 범위 동그라미 당구장 두 번째 당구장까지 외우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포함 범위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무원을 포괄하며 중앙지방회계기금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금융공기업은 아까 뺀다 그랬죠, 그죠? 금융공기업은 뺍니다. 금융공기업을 왜 뺍니까? 이걸 뺀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직관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여러분이 대신 보증서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실 돈 쓴 건 없잖아. 친구가 돈 잘 갚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지출이 없으니까. 금융공기업은 빼는 게 맞아요, 사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 국립대학법인,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300개 중에서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뭐 이렇게 쭉 나있는데 하여튼 웬만큼 다 포함됩니다. 그죠? 자, 발생주의 체크. 마스트리트 조약. 이게 마스트리트 조약이 뭘 탄생시킨 조약이에요? EU를 탄생시킨 조약이죠. 그죠? 마스트리트를 하면 됩니다. 그죠? EU. 그래서 이제 3, 60. 다시 뭐라고요? 3, 60. IMF도
뒷서리가 60이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2016 재정 건전화법안에서 345 지금 45가 50으로 바뀌고 있죠. 그죠? 3% 45% 345 폐기됐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대충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요 표만 외웁시다. 2021년 결산이에요. 알았죠? 아직 2022년 결산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 빨리 외웁시다. 특별액이 얼마지 올해? 71조요. 오 너는 이제 평생 기억하겠다. 그리고 기금은 197 일반에게는 너무 쉽다 그치? 369 그지? 638 자 갑시다. D1 970 자 같이 따라해 옹옹해 970 1066 1427 다시 970 1066 1427 그래서 47 51 69 다시 47 51 69 다 외우면 60점 이상 옵니다. 이거 안 외운 애들 엄청 많아요. 보통 애들이 퍼센테이지를 외우더라. GDP의 약 47%, 51%, 69%라고 외우는데 다시 갑시다. 970, 1066, 1427 그 다음에 47, 51, 69 1인당 약 1,900만 원이고 D2가 OECD 평균이 117%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건전하다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1986, 201 됐습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국가제도운영계획, 국제비교, 공공부문 건전성 일반에게, 특별에게, 정부 여기 정부는 중앙하고 지방정부 다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포괄 범위에서 거기 이제 공공기관의 관리기금이나 비영리 공공기관이 나와 있죠.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다 넘어가시고 쭉 내려와 보면 됐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비금융 공기업이 D3에 들어가서 비로소 포함되죠. 그죠? D3에 대해서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 가장 여러분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충당부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밑에다가 직역연금이라고 써보세요. 직역연금. 그렇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단어 기억하시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는 D3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갚아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뭐 회사가 망해도 어떻게 빚잔치해서 다 안 갚아주잖아.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걸 절대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알았지? 스파르타발이 이거 문제 냈는데 직역연금 충당부채 포함하신다고 엄청 비판하는데 과락 줘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포함 안 시키는 게 합리적입니다. 알았죠?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포함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OECD하고 됐습니다. 그냥 OECD 2022년 11월 경제 전망 요 정도 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서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증가 속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 한국은 명목 GDP 97년부터 2015년 3배지만 국가 채무는 9배. 예정처 고령화 도달 시점 퍼센테이지 기억하지 마시고 고령화 도달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정처에 의하면 이렇게 다시 예산 정책처에 의하면 고령화 도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선진국가 대비해서 결코 부채가 적지 않다. 그리고 17년 동안 증가율이 OECD 4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쓰는 사람이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스파르타반에서 또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라고요? 맨날 기사 어설프게 봐서 그렇지 공기업 성과급 파티한다 막 그랬잖아. 공기업 부채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다시 위에 올라가 보세요. 4951이잖아. 495169잖아. 그죠?
그러니까 47%에서 공기업 부채 포함시키니까 51%밖에 안 되잖아. 근데 디스터리를 포함하니까 69%니까 어디가 부채가 더 많아 사실.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많은 거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우체국 부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공공기관 뭐 성과급 자치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틀린 말은 아닌데 구조적으로 자 우리 지금 전부 다 속도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중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많다라고 써주면 아주 분석적이고 날카로운 답안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맨 밑에 공기업 부채와 특히 무슨 부채가 많아요?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고 적자성 채무가 50%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성만 부르니까 미안한데 호 너도 한번 불러주기를 원했지. 해봐. D1 너 이제 영원히 알게 될 거야 이제. 빈 해봐. D2 나도 퍼센테이지를 외우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그지? 또 까먹었네. 475169 475169 진짜 안 외워진다. 이거 매년 또 외워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거 외웠는데 시험 나오면 어떡해? 야호! 이렇게 하고 시험을 가냐. 그래서 한번 딱 봤는데 애들이 그러는데 야호! 한번 소리 질러줘. 그래 기를 죽이 주란 말이야.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농담삼아 내가 맨날 그러죠. 이게 마지막에 보고 이제 다 지금 책가방 요즘 그 시험장에 가면 책가방 딱 앞으로 또 내놔 다 요즘도 다 내밀 때 손으로 빨리 계속 연습하고 있으라고요. 딱 답안지 받자마자 빨리 그때 쓰는 거는 법 위반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시 970-1066-1427 970-1066-1427 475169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63페이지에 바로 혹시 몰라서요. 국가 채무 관리의 초점 이게 이론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자 수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무 위험 동그라미 국가 채무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바로 지속 가능성 밑줄 국가의 지속성 영속성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는 안 없어지니까 빚이 제로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최적성은 편익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가 채무를 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서 썼을 때 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다시 국가 채무 수준 관리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상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최적성은 국가 채무로 인한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돼요? 편익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재무 위험은 만기 구조 분산, 차환 리스크 축소. 이 차환이 이겁니다. 자, 국채가 50조 들어왔잖아요. 그럼 또 그때 국채를 또 50조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발행해서 그 돈을 또 갚는 거지. 그죠? 돈을 빚으로 갚는 것을 빚을 빌려서 빚을 갚는 걸 차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D1이 얼마라고? 970조가 한 방에 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지? 매년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만기구조 분산 알았지? 만기구조 분산 970조가 적당합니까는 뭐라고요? 최적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 970조가 한 방에 갚아라고 하느냐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스무딩하게 갚아라고 하는 거는 만기구조를 분산해서 차원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죠? 그건 무슨 위험 관리. 다시 위험 관리, 채무 위험 관리. 재정 건전성 20년 입법고시입니다. 재정 준칙 별표 A. 자, 세입 준칙은 개념은 알 거니까 넘어가고 이 장단점을 여러분 한 2개씩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것만 기억.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재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장점은 됐습니다. 초과 수입, 채무 상환 사용. 수입 확대는
선심성 예사 지출 방지한다. 경기 순행적인 지출을 방지할 수 있고 세입 행정 개선. 단점은 지출 없이 세입만으로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재정 수입을 저축하여 불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경기 안정화 기능이 부족하다. 지출 전칙은 fe고죠. fe고. 우리나라 있다 그랬죠. 완화된 형태 fe고. 그죠? 장점. 기준이 명확 단순. 감독, 통제 가능성 높다. 지출 한도를 위반한 기관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부처와 예산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단점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세입 측면에 제약 없이는 지출만으로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 이거는 앞에 거 똑같네. 그지? 세입 준칙의 단점 뭐라고요? 지출 개선 없이 세입만 해봐도 안 된다. 지출 준칙의 단점이 뭐라고요? 세입 준칙 없이 지출 준칙만 해도 안 된다. 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또는 필요 없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폐고가 거기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는 의의에서 다시 보시면 정부 지출에 대한 의무, 지출 증가율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자, 벌써 이런 거. 자, GDP 증가율 이상으로 각 부처가 사업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부처는 봐봐. GDP 증가율이 3%인데 어떤 부처는 3% 이상 증가시킬 일이 없는 거야. 근데 3%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부처는 3% 이상 써야 되는데 3% 때문에 필요한 지출을 안 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fe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는 재원 조달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돈은 들어오는데 쓸 데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쓸데없는 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그럼 뭐라고요?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출 준칙의 단점이고 우리나라 fe고가 나와있죠. 그죠? 넘어가시고 재정 수지 준칙은 3%, 45% 다시 3, 4, 5 우리 재정 건전화 법안에서 3, 4, 5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죠? 이해 쉽다, 투명하다, 모니터링 용이하다, 대중과 의사소통이 쉽다.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진짜 빠졌다. 그죠? 지속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관리 가능성이 높다. 단점은 이게 이제 3%로 유지하는 건데 단점은 첫째 이게 경기 순행적이기 때문에 경기 안정화 기능이 부족하죠. 그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이 부족해. 왜냐면 불황기에는 여러분 불황기에는 빚을 내서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 근데 불황기에 빚을 내면 재정 수지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렇죠. 더 나빠지는 거지. 그죠? 경제학 나보다 잘하니까 요만큼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이게 맨 끝에 다음 페이지. 둘째 단점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정부 태풍, 지진, 코로나 쓰시고 코로나. 그러니까 2020년에 재정 수지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 없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그나마 좀 선방한 편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설명하기는 귀찮은데 그냥 외웁시다. 회계 조작의 가능성은 재정 수지 준칙에만 놓습니다. 알았죠? 회계 조작의 가능성이 재정 수지 준칙이죠. 아니 돈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막 계산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지? 회계 조작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재정 수지 준칙. 자, 그다음에 채무 준칙은 국가 채무의 상한선 됐습니다. 장점 보시면 건전성 효과에 직접적이고 감독 가능성이나 의사소통이 쉽다. 단점은 역시 불황기에 또 돈을 전략해야 되니까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이 부족하죠. 그죠? 그 채무가 정부의 재정활동 위해 요인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3번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이건 왜 60%인지 밑에 있잖아요. 한국형 재정 준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국가 채무, 그죠? D1입니다. 국가 채무 D1이죠? D2는 무슨 채무라 그랬어요? 일반 정부 채무라 그랬죠? D3는 공공부분 채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D1 통합재정수지와 다시 무슨 재정수지가 아니고 관리재정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통합재정수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하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이 더 센 거 해가지고 됐습니다. 문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바로 위에 유연하게 미출작, 유연하게 별표, 유연하게.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이걸 왜 꼭 파느냐 하면 자, 그 밑에 볼게요. 기재보험 마련한 자동차 2050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지표의 곱이 1을 넘지 않도록, 즉 국가 채무 비율이 60% 넘더라도 그의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줄인다면 1이 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준칙의 예외성,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면제하는 조항.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지? 두 개를 곱해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지. 이례적으로 국가 채무는 늘어나더라도 수지를 개선시켜서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재정 준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밑에는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영국 가서 당구장 표시, 재정 수지나 채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예산 당국이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 의무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 중에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 중에 가장 그나마 가능한 게 이건 같아요, 그죠? 더 세게 쓰고 싶은 분들은 미국 보시죠, 미국의 당구장 표시 보세요. 첫 번째 당구장은 국가부도, 국가 긴급 상황 지출 시 의회에 채무 상환 증액을 요청하는데 채무 감축 계획 미합의 시 자동 삭감. 자, 그 핵심은 뭐라고요? 미합의 시 자동 삭감이 설명 의무화보다 훨씬 더 세죠, 그죠? 우리나라 재정 준칙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에 관한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없으면 위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했습니다. 재정 준칙은 놓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5페이지에 그냥 그림은 보면 되겠고, 국가재무제표상 미술작 D1, D1, D1이 있는데, 자, 맨 마지막 그 6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그죠? 그 바로 위에 줄에. 또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보관리 회계 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거래, 국민연금 등 보유한 국공채 등 내부 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 아까 D3가 얼마였지, 석? 금액이 다르죠, 그죠? 14 얼마 아니었어, 그지? 1427. 오, 야, 역시 D3. 오, 1427. 좋았어. 틀리면 너 혼난다.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봐봐. 왜 이거는 1985야? 확정된 부채고, 그 더 놀라운 걸 봐봐요. 비확정 부채 1267조 원은 연금 충당 부채 적어놔. 봐봐. 연금 충당 부채는 대부분이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의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정한 금액으로서 국가 채무와 직접적으로 성격이 상이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85에 1267이라는 비확정 부채인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까 1427하고 1985의 차이가 뭐라고요? 연금 충당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지? 연금 충당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산 승인 쭉 나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재정 상태표, 재정 운용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넘어갑시다.